여러분 혹시 지난 6월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시나요? 2025년 6월 13일 새벽 200여 대의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 본토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죠. 이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사령관이 사망했고 핵과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 이란은 150발이 넘는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언론은 제5차 중동 전쟁이 시작됐다고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지금 정작 우리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단순히 뉴스 기사 몇 줄로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12일간의 전쟁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고 우리의 주유소 기름값을 올렸으며 국제 질서 전체에 균열을 냈습니다. 오늘 꿀탱크 TV가 그날의 진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위기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13일 새벽 4시, 이스라엘군은 역사상 가장 대담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작전명은 일어서는 사자,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장거리 드론, 그리고 사이버 공격 부대까지 총동원됐죠. 200여 대의 전투기가 이란 전역에 흩어진 100여 개의 목표물을 향해 330발이 넘는 탄약을 퍼부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나탄즈 핵 농축 시설이었습니다. 이란이 수십 년간 공들여 건설한 이 시설은 단 몇 시간 만에 폐허가 되었죠. 이스파한의 우라늄 변환 시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 군부의 핵심 인물들이었죠. 테헤란 북동쪽 고위군 지휘관들이 거주하는 샤라크 샤히드 마할라티 단지. 이곳에 정밀 유도 미사일이 떨어졌고 주거용 건물 세 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람이, 부사령관 골람 알리, 라시드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바게리 등 이란 군부의 최고 실세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핵과학자 페레이둔 아바시와 모하마드 메흐디 테흐란치까지 사망하면서 이란의 핵개발 능력에 치명타가 가해진 것이죠. 이란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이란은 진실한 약속 작전 3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15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과 100여 대의 드론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갔죠. 파타흐 110 미사일, 카이바르 1 미사일, 그리고 마하 13에서 15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됐습니다. 이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테라비브의 정부 청사, 하이파 항구, 베르셰바의 IT 단지, 이스라엘의 핵심 인프라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도 이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이파 항구 인근 민간 건물에 미사일이 착탄했고 이스라엘 내무부 청사 앞 광장도 공격을 받았죠. 양측의 공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거의 매일같이 미사일이 날아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방공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계속 공격했고 이란은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미사일을 발사했죠. 6월 18일 기준으로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만 400발, 드론은 1000대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미국이 직접 전쟁에 개입한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 3곳에 대한 공격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의 개입은 전쟁의 성격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이건 이란과 이스라엘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 대국 미국이 뛰어든 순간 이 전쟁은 중동 전체, 아니 세계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6월 23일 저녁 6시 2분,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발표였죠. 그는 이 전쟁을 12일 전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6월 13일부터 25일까지 딱 12일간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휴전 발표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이란 외무부 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휴전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이죠. 다만 그는 이스라엘이 테헤란 시간으로 오후 4시 이후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면 이란도 군사활동을 멈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휴전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습니다. 6월 24일 새벽 6시 45분 이스라엘이 다시 테헤란을 공격했고
이란은 7시 7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죠. 완벽한 휴전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양측 모두 지쳐서 더 이상 전면전을 지속할 여력이 없었기에 잠시 멈춘 것일 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토록 무모해 보이는 공격을 감행했을까요? 왜 하필 2025년 6월이었을까요? 이 질문들의 답을 찾다 보면 우리는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첫 번째 단서는 2025년 6월 12일에 있습니다. 바로 하루 전이죠. 이날 국제원자력기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란이 핵 비확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정이었죠. 찬성 19개국, 반대 3개국, 러시아, 중국, 부르키나파소만이 반대했고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이란의 핵 개발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핵 개발에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5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정역 발표한 날이죠. 2015년 7월 미국과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이 이란과 맺은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면 국제사회는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가동시켰죠. 이란은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은 약속을 지켰는데 미국이 먼저 약속을 깼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란은 다시 핵 개발을 재개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농도를 3.67%에서 60%까지 끌어올렸죠. 무기급 우라늄 생산에 필요한 농도가 90%인 것을 감안하면 이란은 이미 핵무기 제조 문턱에 거의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충격적인 추정을 내놓았습니다. 이란은 일주일 안에 핵폭탄 1개를 만들기에 충분한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고 한 달 안에는 7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 이란은 그토록 핵무기에 집착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친미 성향의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반서방 이슬람 신정 국가가 들어선 사건이죠.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 이 전쟁에서 이란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제사회에는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것이었죠. 당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라크 편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소련까지 이라크를 지원했죠. 이라크는 이 지원을 바탕으로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대량으로 구입해 테헤란을 초토화시켰습니다. 1988년 이란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정전협정을 맺어야 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는 1년 후 노환으로 사망했고 그의 뒤를 이은 알리 하메네이는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친구는 없다며 핵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핵무기라고 판단한 것이죠. 2002년 8월 이란의 반정부 단체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과 아라크 중수 생산시설을 폭로했습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하지 않고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이후 국제사회는 이란에 압박을 가했고 2015년 핵 합의까지 이어졌지만 트럼프의 합의 파기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모든 사건들, 그리고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신 수많은 정보들, 이 모든 파편들을 하나로 엮어보면 예상치 못했던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이란과 이스라엘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중동 전체의 권력 구도가 재편되는 과정입니다. 한쪽에는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수니파 아랍 국가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이란과 그 동맹 세력들, 즉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가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거 중동 전쟁의 구도는 이스라엘 대 아랍 국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니파 아랍 국가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공통의 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아파 이란이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수교도 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위협 앞에서 이 두 나라는 사실상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20년 이스라엘과 공식 수교까지 했죠. 이건 역사적으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수십 년간 적대 관계였던 나라들이 이제는 같은 편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전쟁의 파급력은 군사적인 측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적 충격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석유 시장이었죠. 6월 13일 공습 당일 국제 유가는 단숨에 7% 급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2.98달러까지 치솟았죠. 이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브렌트유는 장중 13%나 폭등하며 배럴당 78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왜 이렇게 유가가 급등했을까요? 이라는 세계 7위의 산유국입니다. 하루에 2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하죠. 더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석유의 약 3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만약 이 해협이 봉쇄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JP모건은 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전문가들은 배럴당 200달러까지도 거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죠. 유가가 10%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제조업의 경우 0.67%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서비스업은 0.17%, 전 산업 평균으로는 0.38%의 부담이 늘어나죠. 이건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고 택배 요금이 오르고 식품 가격이 오르는 것이죠. 금융시장도 요동쳤습니다. 6월 13일 한국 증시는 장 시작 1시간 만에 1.6% 폭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900선이 무너졌죠. 원달러 환율은 16원이나 급등하며 1,371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며 달러와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몰린 결과였습니다. 금값도 온스당 3,4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4,0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죠. 전 세계 주식시장은 조정을 넘어 약세장 진입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직접 참전하지 않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란 핵 비확산 의무 위반 결의안. 이 결의안에 반대한 세 나라를 기억하시나요?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부르키나파소였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거부권을 가진 나라들이죠. 러시아는 이란과 오랜 군사 협력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1989년 이란과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1990년대에는 부쉐르 원전 건설을 지원했죠. 중국 역시 이란의 주요 석유 수입국입니다. 이란 원유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이란을 지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기 위해서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는 이미 서방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로 미국과 긴장 관계에 있죠. 이란이라는 카드는 이 두 나라에게 중동에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결정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이면 그 틈을 타서 러시아와 중국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실제로 많은 중동 전문가들이 미국의 참전을 우려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6월 23일 휴전 이후 중동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태풍의 눈 속 고요함일 뿐입니다.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란은 이번 공격으로 핵시설과 군사지휘부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명분도 얻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핵은 생존수단이며 이스라엘의 공격은 우리에게 그 당위성을 입증했다고요. 이란 의회는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정말로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처럼 공개적으로 핵 개발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군사 행동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번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국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사법개혁 반대 시위, 부패 스캔들 등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쳤죠. 이번 공습은 그의 정치적 위기 탈출용 도박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다시 도발한다면 네타냐후는 또다시 군사 행동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할 것입니다.
미국의 역할도 불확실합니다. 트럼프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사 개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태도죠. 하지만 이런 모호함은 오히려 상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란도 이스라엘도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6월 13일 새벽의 공습에서 시작해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 이란의 핵 개발 역사를 추적했죠.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엮어 중동 권력 구도의 재편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은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일 뿐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란의 핵 개발은 계속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견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의 대리전은 더욱 격화될 것이고 세계 경제는 그 여파로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중동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관찰자로만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파급력은 이미 우리의 일상, 우리의 경제, 우리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꿀탱크 TV는 앞으로도 계속 이 상황을 주시하며 여러분께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